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면서 대구시도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자율로 전환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 확진자 감소 추세를 감안한 그런 조치인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겨울이 되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난 2년간 잠잠했던 독감 환자가 최근 부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앓으면 사망률이 배 이상 높아지고요. 또 두 질병의 초기 증상이 비슷해서 의료계에서는 진단과 치료에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의 감염 경로와 증상 그리고 대처 방법 등을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만큼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황에 맞는 자율 방역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26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청통휴게소 부근에서 청통 와촌 나들목까지 1차로에서 콘크리트 단면 보수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신다면 2차로로 미리 차로 변경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 상황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남구미 나들목에서 북대구 나들목까지 시원하게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구암로 우남교 내거리에서 70 나들목 내거리 쪽으로 지체 서행하고 있고요. 달구벌대로 위로 시지에서 만촌 내거리 구간 월드컵 3거리 부근에 교통량은 꾸준하지만 소통은 원활합니다. 이어서 월곡로는 상인 고가차도 월성 내거리 방향으로 상인 고가차도 입구에 정체 심하고요. 복현로 성화여고에서 경상구 내거리 쪽은 경상구 내거리 신호 3번 받고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당분간 아침 기온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안동 24도, 대구와 영천은 23도로 전날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7.1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대구의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의료공제 출범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의료공제 가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이 달서구에 있는 한 내과에서 대구 경북 미등록 이주민 무료 건강검진을 열었는데요. 네. 이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평소에 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138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현장에서만 이 공제에 가입하는 이주 노동자도 2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공제가 협약한 의료기관에서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건강보험 수가가 100% 적용된 금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10만 원 이상 드는 수술이나 입원비에 대해서도 1년에 5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는 의료공제입니다. 네. 이걸 추진하고 있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 국적과 비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미등록, 이 체류 비자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되고 있는데 의료보장 제도에 이들이 좀 편입할 때까지 의료공제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의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는 못하지만 네. 의료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국민건강보험이 이제는 전 국민이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됐지만 그렇죠. 이 과거에 직장 의료보험만 가입이 가능했을 때는 이 의료보험 대신에 이 공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는 했었거든요. 예.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좀 건강상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적인 이 지원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런 자구책을 이 사용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예.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이 장마하고 태풍이 최근에 좀 많았잖아요. 이 채소값이 금값이 됐다고 합니다. 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배추하고 무 가격이 최대 2배까지 오를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 배추 가격이 3포기에 3만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3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딱 한 달 전이잖아요. 딱 한 달 전만 해도 같은 3포기가 한 17,000원 정도 했다고 해요. 70% 이상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버린 건데 무 같은 경우에도 20kg에 32,000원, 한 달 만에 46.7%가 오른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재료값 부담 굉장히 커지면서 고충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구내식당처럼 이 매일매일 이제 배식을 해야 되는 곳들은 식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식단을 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또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이 김장 재료들까지 덩달아 조금씩 오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배추나 무 같은 경우에 또 김장에 많이 쓰이는 채소들이잖아요. 이 김장철을 앞두고 주부들의 한숨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날씨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 물론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가뭄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채소값이 굉장히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연쇄적으로 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 운송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연달아 오르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다행히 채소 가격이 조금씩이지만 일단은 안정세를 되찾는 분위기라고 하고 한 10월 정도부터는 배추 가격도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가뜩이나 치솟은 물가에 사회적인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밥상 물가라도 좀 내려가서 그 밥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추 가격을 보고 들었다가 놨었는데 요즘은 깻잎도 엄청 비싸요. 그렇습니다. 배추 무 가격이 엄청 올랐네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의 이 주요 당권 경쟁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에 잇따라 대구를 찾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일부터 1박 2일 동안 대구 경북을 찾은 데 이어서 28일에는 조경태 의원이 대구를 방문하고요. 또 윤상현 의원도 이날 28일 오후에 이 대구를 방문합니다. 여기다 29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경북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강연을 벌이는데 일종의 뭐 강연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 날인 30일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또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 특강을 할 예정인데 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가 70%, 일반 여론조사가 30%인 만큼 당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구를 찾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대구시의회가 지난 22일, 23일에 걸쳐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이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23일에 있었던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는 이 정명섭 전 도시공사 사장이 내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대구도시공사 원래 대구도시공사였잖아요. 공사 사장에서 사임한 지 아직 몇 달 안 됐습니다. 정확히는 올해 4월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도시공사 사장을 2달 정도 하다가 그 2달 뒤에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내세우니까 기관장 중에 처음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자리를 내려놨고요. 근데 그 자리에 다시 재응모해가지고 내정자가 된 겁니다. 그만둔 자리에 다시 한 건가요? 뭐 정확히 딱 말씀드려서 그만둔 자리는 아니고요. 원래 대구도시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폐합과 다른 기관들과의 어떤 이합 집산을 거치면서 새롭게 출범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응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또 재밌는 해석도 하나 나오는데 홍준표 시장이 사실 처음에 구조조정을 내세웠을 때 어떤 내부 반발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제일 먼저 호응해가지고 자리를 내려놔줬던 점이 이 새롭게 재응모해가지고 내정을 받는데 상당히 호재가 됐던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명섭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사장이 거취를 빨리 결정을 해야 공기업 구조조정에 방해가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의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에 이제 후배들이 다시 한번 응모를 해서 좀 동참을 해달라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지원하게 됐다라고 굉장히 원론적인 해명을 내놨고요. 네. 물론 뭐 스펙은 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대 토목공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대구시 도시주택국 또 도시철도 건설본부 이런 건설 안전 분야의 이 대구시 공직 핵심 분야를 골고루 이제 역임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질의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도시공사 사장에서 사퇴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도시공사 시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도시공사가 이제 나등급으로 작년에 올라갔다가 원래 다시 다등급으로 내려갔는데 예. 원인과 대책을 밝혀달라 이런 질문도 나왔고요.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 차이로는 사실 얼마 안 나는데 이제 줄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그렇게 뭐 원론적인 그런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2일에 열린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대구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이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서 출범하는 기관입니다. 하수처리장, 소각장, 이 매립장에서부터 이 도로와 교통, 문화, 복지 시설을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 시민들의 삶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시민들께서도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많이들 보실 텐데요. 여기에 지원한 이 문기봉 내정자는 1988년에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한 후에 이 대구경북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이 3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전문성의 하락 우려, 임금 격차, 이 중복 인력 낭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환경 분야 비전문가로서 공단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문기봉 내정자는 이 도로공사에서 오수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 상당 부분 신경을 썼다. 네. 이런 대답을 했고요. 이 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이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지만 업무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두 기관 성격이 다르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에 따른 전문성 강화, 인력 조직 설계, 임금 체계 등 TF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문 내정자의 경우에는 다량의 부동산을 좀 보유해서 이사장 자격의 적절성을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그렇죠. 뭐 사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 네. 사실 뭐 국민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때 공직자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건 좀 문제가 많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가 아니라 이제 참여연대에서 먼저 이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김두관 의원실에 요청해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쪽에 문의를 했는데 2021년 초에 도로공사 상임이사 후보로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탈락하고 명예퇴직했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뭐 물론 위법이나 탈법이 확인되는 건 아닐지라도 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제대로 검증해 달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네. 이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세종의 주택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이 공무원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샀는데 이 아들은 결국 공기업에 입사하는 바람에 이 세종시 집은 임대를 준 상태고 뭐 퇴직 후에 거주도 잠깐 고려를 했지만은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또 같은 날에 이루어진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김기혁 도교통공사 사장 내정자는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 교통 전문가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 관련 직책을 역임했고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청문회에서는 김기혁 내정자가 학계 출신이라 네. 현장 경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혁 내정자는 이 계명대 공대학장, 한국교통학회 회장, 한국공과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낸 경험이 있어서 주로 이 대외적인 업무를 많이 맡아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국회나 중앙정부에 가서 뛰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우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불식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이 김 내정자의 모습에서 아무런 비전도 또 전문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뭐 이게 공사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공공교통이다 보니까는 사실 좀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효율성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대시민 서비스 제공 이런 게 더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연차 촉진제 도입이라든지 또 근속 승진을 폐지해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을 감축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노동조합이 여기에 반발을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그렇죠. 뭐 당연히 나의 고용 안정성이 이제 위협을 받는 거니까요. 예. 네, 또 공공기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 총액 인건비제라는 걸로 묶여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도 이하도 이제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노레일 운행 관련을 이 격번제로 지금은 사실 이게 자동 운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제 운행 관련은 한 명 무조건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격번제로 한 대는 태우고 한 대는 안 태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완전 자동화로 운행하겠다고 했을 때 이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가 굉장히 컸어가지고 한 명씩 배치를 하기로 했던 건데 이걸 이제 돈 줄인다고 반으로 줄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요. 사실 뭐 이런 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3호선 같은 경우에는 날씨 문제 때문에 멈춰선 경험이 이 대구 시민들에게 있었죠.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안전 대피 이런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인력 감축이라는 그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그런 대의에 매여가지고 좀 공공교통의 제일 중요한 가치인 시민의 안전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그 보고서 채택 여부는 그럼 언제 결정이 나는 건가요? 네, 오늘 대구시 의회가 회의를 열어서 이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보셨겠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23일에 원래 보고서 채택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며칠 미뤄진 것은 우려사항을 이 보고서에 좀 담을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에 기관장에 대한 선임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인사청문회가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게 예전엔 국회에만 있었죠. 이게 대구시에 도입된 건 2017년이고 그 첫 사례가 최근에 사퇴했던 홍승활 전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이었는데 네. 사실 상당히 큰 기대를 모은 거에 비교해가지고는 여태까지 뭐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다는 쪽에 이제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낙마를 시킨 후보도 없었고요. 사실 후보자의 흠결을 찾아내가지고 검증하는 게 인사청문회 역할인데 정말로 이 화제가 될 만한 그런 흠결을 찾은 적이 과연 있었느냐 좀 의문인데요. 네. 과연 또 흠결이 없는 인사만 왔었을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변명할 말은 있습니다. 일단 그 보수 정당 편향이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같은 당 소속인 시장의 인사에 심하게 딴지 걸기가 좀 어렵고 쉽지 않죠. 그렇죠. 또 면책 특권이 국회의원들하고 다르게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지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 뭐 정치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존재하는 해결될 문제일 것 같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국가 차원에서 이 지방자치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이라는 건 어떤 그러면 의미인가요? 면책 특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책임을 면제해 준다든지 네. 조금 더 과감하게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검증에 나설 수 있게끔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청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들 외에도 앞으로 또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여러 남아 있는데요. 네. 이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언론도 이 중앙정부의 이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듯이 좀 심도 깊은 이 취재와 분석, 이 감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남은 인사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김 기자도 그렇고 철저히 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좀 더 많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방금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 청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네, 2022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취업시험 준비자가 약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70만 명. 네, 이 중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자가 21%, 일반 기업체가 16.8%, 전문직 자격증 준비가 13.2%, 공무원 기업체가 8.6%, 고시 및 전문직 준비가 8.2%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공무원 시험 준비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 네, 그런데 전체 합격률을 고려를 해본다면 대부분의 그 수험생들이 합격 통보를 받기보다는 불합격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지원하는 희망자의 숫자가 월등히 높다 보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화된 수험 준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오늘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높은 경쟁률이 늘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중앙, 지방, 직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이 적게는 수십 대 1, 또 많게는 또 더 올라가도록 하죠. 예. 정말 경쟁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몇몇 공기업과 대기업은 수십 대 1의 수준이 아니라 수백 대 1의 수준까지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 그만큼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지난주에 제가 NCS 출제위원 등과 모의 면접 심사관으로 초청을 받고 취업 과정에서 면접 지도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해당 일에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기업과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총평을 모아보면 경쟁률이 월등히 치열한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전략적인 접근요? 네, 언제 합격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초조함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극상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도 됩니다. 네. 수험 생활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시험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 3년의 수험 생활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평균이라서 누군가는 훨씬 더 긴 시간을 준비하며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운이 좋게도 합격하는 등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2017년부터 4년 동안 경북 공무원교육원에 특강 형태로 가서 다양한 신규 공무원들을 만나봤었는데요. 제가 여쭤보면은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주변에 오랜 시간 준비를 해도 연거푸 불합격을 하고 마침내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년 준비해서 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또 할만한데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수험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제가 최근 2명의 청년을 상담하였는데요. 한 명은 오랜 시간 세무공무원 준비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로 10년 차 준비를 했는데요. 10년이요? 네. 특정 과목 중에서도 영어 성적이 자꾸 나오질 않아가지고 한 번만 더를 속으로 되뇌며 오다 보니까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또 다른 한 청년은 4년여를 이제 법정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방전과 슬럼프가 온 케이스였습니다. 자꾸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까 자존감과 활동력이 이제 완전 바닥된 상태였고 또 시험에 도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자체의 고민만으로도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두 케이스 모두 명확한 데드라인 설정을 하지 못해서 생겨난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데드라인, 그럼 기한을 정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떨어질 때 이제 완전히 점수차도 많이 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미련이 남지 않는데 이 장수화되는 수험생들의 특징을 보면 간당간당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정말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또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수험 생활을 연장하면서 준비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명확하게 나는 이 시험을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할 거고 0.5점 차든 0.1점 차든 그 안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다른 길로 전향하겠다. 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하면 좋다는 것이고요. 이런 결단과 과감한 결심 자체가 수험 준비 생활의 몰입도와 긴장도를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또 확실히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포기할 때도 더 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포기가 또 때로는 전향하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한 번만 더를 몇 번까지만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라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수험 준비를 하다가 전향하기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랫동안 해당 분야에 대해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감각도 떨어진다는 것이 오랜 수험 생활을 한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입니다. 네. 오래 준비를 한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수동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정보를 탐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고 싶은 분야의 직무를 탐색하고 또 취업이든 창업이든 경제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또 힘을 내어야 합니다. 네. 그 오랜 수험 생활의 끝에 포기를 하고 전향하는 청년들 중에는 이런 기간을 오히려 엄청난 동력으로 삼아서 과거의 실패를 자산화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 수험 생활을 할 때 떠올랐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무 분야 준비를 위해서 기술을 단기간에 배워가지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성공하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여러 가지 정보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탐색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수험 생활에 지친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좀 도움 말씀 주세요. 네, 처음 그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자신과 제법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달라지잖아요. 자신이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떤 것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번쯤은 잠시 멈춰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간절함을 느끼는 삶이 어떤 건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준비하던 커뮤니티 속의 사람들이 아니라 커뮤니티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또 살아나가는지 바라보는 것도 좋은 자극과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문화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일을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을 하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뭐 몇 년을 보냈든 너무 일방적으로 수험 생활이 오래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또 전향에 대한 고민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22도에서 23도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요. 대기 확산의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